신개념 시사 프로그램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캠프 측 간의 밀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캠프에 들어가 있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해서 또 한 번 징계 얘기를 강조했죠. 또 이 대표는 당내 대선 주자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 내용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오늘 썰전 패널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설계에서는 어떤 뉴스를 썰어보죠? 네, 오늘은 그 그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림, 벽화. 혹시 벽화. 예, 벽화. 예, 하루 종일 논란이 됐죠. 네, 서울 한복판에 나타난 벽화에 대해서 정치권 지금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듣고요. 영끌 인터뷰는요? 네, 요즘 날씨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도대체 이 무더위가 언제까지 지속되는 건지, 정말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인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손님들을 좀 바꿔서 모셔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소장파 의원입니다. 장철민 의원 나오셨고요. 네. 예, 그리고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현재는 윤석열 캠프 대변인을 맡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야로 해서 야로 해도 되죠. 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시도 야입니다.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명함에도 딱 국민의힘 마크 정확하게 찍혀 있는 명함 주시던데. 그렇죠. 네. 하지만 당 대표가 자칫하면 징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또 징계 얘기도 하시고. 시한부 당원입니다. 자칫하면 시한부 8월 말 시한부 당협위원장이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이따 좀 자세히 들어보고요. 네. 첫 번째 주제 바로 그 얘기인데요. 강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무서운 칼바람을 예고했습니다. 후보 등록이 끝났는데 만약 윤 총장이 명단에 없다. 그럼 그분들은 제명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싹 징계해야 돼, 싹 징계. 경선 전에 입당하라고 한 번 더 압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캠프 인사의 징계 카드도 꺼냈습니다. 더 세진 압박. 어제 나왔던 윤 후보 측의 이 발언 때문이었을까요? 추미애 대표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 검찰 개혁으로 압박했던 추미애 전 장관을 언급하면서 입당을 재촉하지 말란 경고를 보낸 셈인 겁니다. 윤 후보에겐 무조건 8월 내 입당을 주장하고 캠프 인사들 징계까지 강조한 이준석 대표. 당내 주자들과 첫 만남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8월 30일 일정대로 우리 당의 경선 버스가 출발하게 되면은 아마 국민들의 관심이 우리 당으로 향해서 정말 즐겁고 또 그리고 서로 시너지가 나는 경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11명 주자들을 모두 모아 정책 제안이 담긴 비법 자료집도 나눠주고 당 지원까지 약속하며 훈훈하게 경선 버스 출발 예정일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안과 밖을 대하는 온도차, 과연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캠프 대변인으로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예, 첫 번째 주제는 이준석의 압박 전술입니다. 저희가 이제 두 분이 오늘 처음 이 패널로 나오셨는데 토론보다는 토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달리 말하면 수다 속에 정보와 길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면 약간 날선이라는 제목이 날선 있었던 것 토크. 같은데. 네. 토론으로 하면 여야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밀리지 않으려는 이걸 네. 그래서 제가 가운데 힘들더라고요. 순전히 저 그렇구나. 편하려고 네. 토론보다는 토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준석 대표의 말, 김병민 전 비대위원에게 좀 여쭤보면 원래 두 분이 친하시잖아요. 네, 친하죠. 알고 지낸 지 벌써 한 10년 정도 시간이 됐고. 근데 앞서 얘기하면 예. 싹 징계. 이게 원래 친한 사람일수록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왔던 게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치킨 맥주 예. 회동에서 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가 이 테이블에 앉아 있고 사실 오늘 이 자리가 황보승 의원이 오는 자리지 않습니까? 예. 황보승 의원이랑 저랑 둘이 그 뒤 테이블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워낙 친하니까 후보가 입당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입당하지 않으면 저 뒤에 보이는 저 사람, 예, 징계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된 건데 워낙이나 서로 친하니까 그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더 입당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아닌가요?
아니요, 뭐 친할수록 이게 되게 특히 정치권에서 민감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친하니까 이해도 있지만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면은 이준석 대표가 사실 어찌 보면 솔직한 정치인이지만 때와 장소와 상황을 아는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아니라 만약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예. 너그러우신 것 같아요. 굉장히 너그러우신 정치인인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김병민 대변님. 근데 원래 김병민 전 비대위원님도 이준석 대표가 자꾸 그렇게 윤 후보를 압박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처럼 된다. 저도 친하니까 그 아, 정도 얘기는 친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징계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징계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확 떠오를 수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도 추윤 갈등. 추미애 장관이 이 징계해서는 안 되는 건데 징계하다가 징계 유예 해부했죠. 예, 그러다가 결국은 법원의 판결에서 뒤집히면서 사건들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이걸 징계한다 그러니까 추미애의 길을 걷진 않았으면 좋겠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지금 김병민 전 비대위원 네. 말만 들어보면 당 대표가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경어를 빼고 얘기하면 친하니까 한 얘기예요. 징계하겠어요? 이 뜻이잖아요. 그럼 징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뭐 징계를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아, 생각해도 왜냐하면 사실은 진짜로 징계해버린다라고 하면 뭐 제가 이제 윤석열 캠프라면 이제 신당 창당 트랙으로 갈 것 같거든요. 예. 국민의힘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지금 뭐 당협위원장이든 뭐 또 주요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약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무조건 입당을 해야 되나라는 것도 물론 뭐 이게 저희 당 이야기가 아니어서 약간 훈수 두는 것 같은 이게 느낌이기는 더 재밌습니다. 하지만 남당 예, 수두는 게. 이게 뭐 무조건 입당을 하는 게 고정되어 있는 일인가도 사실은 되게 일종의 좀 정치적인 상상력이 부족해 보인달까? 아. 예, 그러니까 입당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도 있을 수가 있고 특히나 이게 특정 캠프인 특히나 윤석열 캠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치력, 상상력을 바탕으로 여러 경로들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실행도 해보고 하는 게 예. 정말 이제 몸값을 키울 수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예 다 그냥 애초에 다 배제하고 그냥 입당을 무조건 한다.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정치적인 그 이익이 있지? 전혀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지금 사실 뭐 윤 후보 입장과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탁월한 기획력을 갖고 계시네요. 최민 의원이 또 소장파의 국정이나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조건적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정치는 바로 뻔히 보이게 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 뭐 더 이상 여기 토크에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당연히 내일 간다 그러면은 뉴스가 되지 않는 상황일 텐데 항상 뭔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전격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 와 하고 뉴스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벌써 8월 말에 경선 버스가 출발한다고 하니까 예.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입당을 한 해 만에 며칠에 한 해 이렇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각자가 열심히 자신의 진영을 위해서 노력을 쭉 본인 후보와 당에 있는 많은 후보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전격적인 순간에 합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외성이 있을 때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그래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 이제 제가 뭐 박도 얘기하면 제가 사실은 뭔가 이제 지금 참모로 있는 그 대선 후보가 예. 좀 이런 뭐 징계하니 많이 뭐 이런 상황으로 가면 이건 기분이 나쁜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야 뭐 방금 뭐 탁월한 기획력이라고 지금 칭찬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기획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이게 캠프도 살고 이게 후보도 이제 결국 이제 살려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종류의 일종의 공간을 만드는 정치인 공간을 만드는 그런 정치인 상상력들을 실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지금의 이 징계 이슈는 좀 이상해 보입니다. 지금 뭐 사실 김병민 전 비대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은 해도 일기장에는 자기가 말이야 지금 당대표 됐다고 나한테 감히 징계? 나는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데 빠른 8일이시죠? 근데 자리입니다. 빠른 8일이신데 본인은 막 대선 출마 자격도 없는 분이 말이야. 이렇게 일기장에 또 그렇게 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 보니까 오늘 여러 대선 주자들 모여서 뭐 행사를 하나 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뭐 때만 되면 사회를 저한테 맡겨요. 본인 머릿속에 이 사회도 혹시 저한테 맡기려고 기획을 했는데 제가 가서 화가 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토론 배틀 사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같이 사실 손잡고 하면 제일 좋은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정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해서 정치적 이상을 펼치는 일이거든요. 정권 교체를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정권을 잡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인 야당, 범야권의 유력한 후보, 윤석열 후보와 함께 국민의힘이 손잡게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한 만큼 널리 양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네. 만일에 윤석열 후보가 8월이든 9월 초든 경선버스에 타지 않고 나중에 11월에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된 뒤에 너 혼자는 안 되잖아. 나랑 다시 단일화해. 라면 그쪽은 사실은 훨씬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나오면 국민의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체면이 구기는 거죠. 체면 정도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말이 틀어지게 되는 거고 예. 국민의힘에 있는 내부에 좋은 주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에 이제 지지율이 만약 지금보다 더 높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예. 그럼 이제 저도 많이 어려워집니다. 이준석 대표의 공언대로 그때 그렇게 되면 제명 이렇게 가는 제명. 거니까. 근데 뭐 정치는 상상력의 예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든 가능성들은 다 열어놓을 때 감동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일요일 치킨 맥주 회동에서 한 1시간 반 굉장히 깊게 얘기를 나누고 나왔던 나름대로의 교훈은 신뢰를 두텁게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 중순에 봤는데 최지영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되지만 확 올라가진 못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예를 들어 20%대 후반에 어느 정도 계속 있고 그래서 입당 안 하고 나중에 단일화해야지. 왜냐하면 전당대 그 대선 후보 선출 경선 룰에 따라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면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계신데 네. 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시고요. 네.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윤석열 후보와 같이 이 몸을 담고 행동했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결정 아니었겠습니까? 예. 가서 윤석열 후보를 모시고 국민의힘에 와서 같이 함께 되면 별 문제는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 참여에 대한 결단을 내렸을 때는 저에 대한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 대한 생각보다 후보가 정권 교체를 해서 국민이 원하는 뜻에 따라서 하십시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네. 아까 이 이프절에 네. 따르면 네. 뭐가 근데 후보에 더 유리합니까? 근데 그 이프절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어요. 과거에. 근데 그러고 있는데 지지율이 빠지니까 입당하라고 압박하면 그리고 나 혼자 들어와서 무슨 감동이 있으며 예. 후보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요일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지지율이 또 이재명 후보 역전되는 지지율까지 다시 나타나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면에 외연이 튼튼하게 확장되면서 윤석열 후보의 몸집이 커집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손을 잡게 되면 11월에 말씀하셨던 가능성보다 들어가서 오히려 더 크게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말씀은 이제 네. 김병민 대변인께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이때 그냥 입당해서 경선 버스 같이 타는 게 좋다라고 조언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8월까지 제가 시간이 있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지지율이 윤 후보가 높고 네. 최 후보나 다른 후보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 네. 그러니까 윤 후보에게 유리한 지점일 때는 그리고 차라리 그때 입당하자는 외연 말씀이신가요? 확장도 튼튼하게 돼 있으면서 네. 쫙 들어갔을 때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가 가장 극대화된다 그러면은 지금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거랑 조금 느낌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가 정말로 이 대명이 상상력에 걸렸으니까. 뭔가 그런 이 장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획과 옵션과 이런 것들을 실행하려면 예. 사실은 너무 일찍 선택하면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제명이 약간 여기 신경 쓰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약간 훈수 입장에서 이 제3자로서 생각하면 입당하시는 게 별로 좋은 선택지는 아니죠. 그렇죠. 예.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홍준표 헐값에 의원도 이 넘기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야권 않고 분열을 책동하시는 그런 발언. 야권 분열을 책동한 게 아니라 지금 분열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왜냐하면 당 밖에 계신 분들이 더 높은 지지율, 또 예.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특히나 뭐 윤석열 캠프가 그런 입장이시니까 이미 분열돼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책동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제가 대선 캠프에서 일한다고 하면 아마 캠프 내에서 뭐 그냥 짐작이긴 하지만 예. 요 두 가지 경륜이 벌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아, 입당해야 된다. 입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벌어지지 않으면 사실 좀 이상한 사실은 캠프인 거고 그런 경론들을 벌이다가 그럼 우리가 이런 기획으로 돌파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진짜 괜찮은 정치력
들을 만들고 그런 정치력으로 우리가 일종의 그게 뭐 경선이든 아니면 본선이든 아니면 단일화 과정이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가장 잘 돌파할 수 있냐 이게 전략이 예. 정확하게 서야 되는데 그냥 입당하는 건 사실은 그런 것들을 모든 걸 다 차단하는 이거든요. 근데 대선 과정이라는 게 정말 한 치 앞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하루 이틀도 모르는 수준이 뭐 한 달, 두 달은 그만두고 사실 지난 네. 대선도 보면 뭐 탄핵 국면에서 결과가 빤하다고 했지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만 봐도 당시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의 갑자기 툭툭 올라오는 게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 많이 남아서 윤 후보가 계속 그렇게 간다는 보장도 없고 특히나 그러면 입당하면 이제 입당하면 예. 바로 그냥 여러 명 중에 한 명, 지금 오늘 11명 모였었는데 12명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상황이 전혀 다르게 갈 수도 있는 측면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 예.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가 또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가 쭉 따라오면서 잠깐 주춤했거든요. 야 이거 역전되는 거 아니야 했지만 결국은 앞서가던 후보가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도착하잖아요. 제가 어제 축구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두 골을 다 페널티킥으로 결국 넣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가고 있는 사람 뒤에서 백테크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골은 들어간다. 아, 근데 그거는 확실히 앞서갈 때 이야기고요. 10% 때는 네, 확실히 앞서가지 않으면 온갖 일들이 다 생깁니다 정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오늘 이준석 대표가 11명의 국민의힘 당내 대선 주자를 모아서 뭐 비법 자료도 주고 이랬는데 당연히 내부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다른 주자들은 싫죠. 본인이 대통령 후보 되고 싶은데 바깥에 윤 후보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한 예비 후보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장외에 계신 분이 우리 당의 위원장들을 이미 유인해서 확정을 해놓고 바로 그날 치맥 파티다 뭐다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휘덕거리고 이러는 것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당과 이 대표 국민을 능멸하는 거다 말이지. 그렇죠. 원론상으로 보면 지금 안상수 예비 후보의 말도 일리는 있어요. 왜 당 밖에 있는 주자한테 당 밖의 남자에게 이렇게 가서 희덕거리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능멸이다 이건. 유인 제가 뭐 당하죠. 쌈 붙이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화면이 좋지 않았나요? 같이 한 1시간 반 정도 쫙 중계가 되고 밖에서 지켜보는 분들도 치맥. 예, 굉장히 좋아했고 나오고 나서 대동소이 언급하면서 야권에 있는 지지층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혹시 이러다가 분열되고 갈등이 증폭돼서 진짜 정권 교체 못하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을 때의 만남이었거든요. 예. 저는 두 분 모두의 만남에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이 당 밖에 계신데도 이제 저렇게 평가하시고 공격하시고 하는 거잖아요. 당내로 들어오면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진짜 전쟁이 시작. 정말로 재밌는 일들이 아주 많이 생기는. 센 분들이 또 민주당처럼. 많잖아요.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리고 대선 경선 과정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일들이기는 한데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정치력들을 가지고 있느냐, 예. 캠프가 그걸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는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고 솔직히 이게 조금 자꾸 이렇게 남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제 지금 요 무슨 제명이나 뭐 이런 어떤 징계 이런 이슈로 휘둘리는 수준의 정치력으로 이걸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 징계 이슈 가지고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캠프가 이렇게 또 간단한 캠프는 아니고요. 윤석열 후보가 6월 29일 정치 참여 선언하고 나서 사실 그 이전부터 온갖 네거티브 공세를 다 받아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벌써 작년부터 쭉 굳건한 지지율을 한 1년이 넘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잘 끌고 가고 있어요. 이런 측 약간은 흔들렸는데 약간 어쨌든 흔들렸는데 뭐, 다시 잡고 올라가고 막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바라보면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사실 정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버틸 수 있는 내공이 간단치 않다. 아마 당이 본격적으로 합류할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작이 되더라도 보시기에 민주당 내에서 치열한 경선 국면 그 이상으로 벌어지더라도 저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어려운 게,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안티로서 성장한 거고 그게 유지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입당을 하거나 아니면 뭐 경선 과정이나 뭐 단일화 과정이든 앞으로 어떤 과정이 됐든 이제 본인이 이제 다른 안티들을 상대해야 되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입당 그 시기를 앞당기는
그런 상황이고 그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유력 주자들 그것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정말 그럼요. 그런 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딛고 성장하려는 그런 어떤 발판. 발판이 생겼을 때 그거는 정말로 단순한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징계 표현은 잘못 썼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8월 돼서 아마 캠프 내에서 입당해야 된다. 아니다. 독자로 가는 의견이 분분할 거 아닙니까? 아마 김병민 전 비대위원님은 입당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고 보는데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쪽 의견인 캠프에서 반대 의견인 분들이 저분들은 입당하면 징계받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프레임이 씌워서 오히려 주장하기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늘 캠프 내에서 주장하는 게 저희의 거취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늘 얘기합니다. 에이 그래도 사람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거취는 아마 김용민 대변인님은 안 중요하신다고 말은 계속 하실 수 있는데 네. 캠프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그럼요. 당협위원장이 있어야 나중에 총선도 나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말은 실제로 당에 이제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당 위주의 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 역할이 중요한 게 만약에 들어오거나 같이 하거나 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당을 잘하는 사람들이 연결고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이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쓰임새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쓰임새 얘기하셨는데요. 시청자들의 의견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버스에 탑승해야 된다라는 의견 주신 김땡땡님께서는 윤 후보는 신경전하면서 시간 끌 필요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분은 지지율 더 떨어지기 전에 버스에 타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반대 의견도 있는데요. 김땡 역시 님께서는 경선버스 안 타고 그냥 출발하면 국민의힘에 대안이 있냐라고 얘기했고요. 박땡땡님께서 어차피 지금 들어와도 늦은 감이 많다. 각자 도생 차원에서 서로 갈 길 가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분은 혹시 민주당 지지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두 번째 주제 이제 민주당 얘기를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면 안 돼요. 좋습니다. 민주당 얘기해야 됩니다. 강정 이거 아나운서가 확 불편해질 것 같은데. 토크원이 너무 길었어요. 예, 강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민주당 내 가장 큰 개파는 친문. 각 후보들은 저마다 친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재명 캠프는 친노 친문 좌장격인 이해찬 전 대표가 일찌감치 돕고 있고요. 이낙연 캠프에도 친문이 많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이른바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 모두가 친문이라고 했었죠. 이재명 지사도 이낙연 후보, 추미애 후보도 김두관 후보, 정세균도 박용진 후보도 친문, 6명 모두가 친문입니다. 민주당 후보들 중에 누가 대통령이 성공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번 뭐 대선 경선에서는 이렇게 과거와 같은 그런 줄 세우기 같은 건 없을 거다라는. 친문이 여러 갈래로 나뉜 걸 두고 친문이 하나로 뭉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당내 친문계 의원들이 속해 있는 민주주의 4.0이 오늘 모였습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문이 와해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친문이란 이름으로 독자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걸까요? 예, 두 번째 주제는 침묵하던 친문 본격 행보로 잡았습니다. 친문 의원 다수가 속해 있고 친문 의원의 최대 어떻게 보면 모임이다라고 했던 민주주의 4.0 오늘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토론회 하기 전부터 친문 의원들이 이 토론회에서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장철민 의원님이 또 민주주의 4.0 소속이고 네. 오늘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또 했습니다. 그렇죠? 또 뭐 어떤 대선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지금 뭐 대선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일이어서 민주주의 4.0 의원님들 특히나 이제 특정 캠프에 소속돼서 이제 선거를 치르시는 분들 말고 예. 약간 좀 안 들어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특히나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권 재창출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특히나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다음 정부의 어젠다를 예. 만드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그래서 당연히 모여서 이 대선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고민들과 소통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토론회도 이제 주최를 했었던 거고요.
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냐 말 거냐 뭐 이거는 뭐 아직 뭐 당연히 이제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기들도 저희끼리 사석에서 만나면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아직은 뭐 그런 이 단계까지 논의가 뭐 진전돼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물론 뭐 제가 뭐 완전 핵심은 아니라 모를 수도 있긴 하지만 소장파 신문 네. 소장파 5인 초선 5인 성명의 주역이시고 거긴 친문 오이는 신문은 아닌데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아무튼 초선 5인 성명에 근데 뭐 방금 리포트에서도 뭐 나왔지만 지금 친문에 엄청나게 다양한 버전이 있는 예. 느낌이잖아요. 우리 리포트에서도 아주 복잡한 친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거를 뭐 친문이라는 이름의 특정 정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긴 하고요. 예. 그러니까 당에 대한 걱정을 하는 그 당의 정치 그룹이 민주주의 4.0 내부에 있는 거고 이곳에서 어떤 정치적인 행보 특히나 대선 과정에서 할 거냐라는 그 토론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은 이 친문이 보기에는 딱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딱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이제 나뉘어져서 100%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여러 후보들에게 나뉘어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없는 건데, 근데 지금 현재 이낙연 후보가 됐지, 이재명 후보가 됐지, 아직은 명확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럴 때 딱 뭉치자. 그리고 세력 과시하고 여기에 마지막에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러니까 양쪽 이렇게 쓱 보다가 아니, 뭐냐, 될 것 같은 후보에 밀어주자. 한쪽이 쏠리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전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재명 후보가 워낙 앞서가니까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낙연 후보가 올라오면서 양강 구도가 형성되고 나니 이럴 때 우리의 세력을 과시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뭐 세력을 과시한다는 거는 진짜로 그냥 여러 번째 문제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당이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고 두 번째로는 그냥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말 미래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어떤 정책과 아젠다를 가지고 하는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두 예를 가지 들어 이제 목적. 민주주의 4.0이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실현시킬 후보를 바로 통한 그런 거죠. 정권 재창출이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마음에 드는 후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는 뭐 그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친문이라는 정치 그룹이 대선 후보를 내지 못했다라는 거는 그건 뭐 사실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인 방향성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거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러면 토론해야 지금 되는 거고. 장철민 의원이 보시기에 지금 후보들 쭉 나와 있는데 어떤 후보가 민주주의 4.0의 고민을 제일 실현시킬 만일의 정권을 잡았을 때 후보라고 오늘 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됐을 법한데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 사실 장 후보 의원님 얘기는 개인적으로. 안 했어요. 후보 얘기는 안 후보 하고. 얘기는 전혀 안 했던 게 그러면 이제 장 네.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후보라고 보십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없는 것 우리가 같아요. 6분 중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어젠다, 정치개혁 이슈하고 특히나 사회개혁 이슈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대선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당의 공약으로 그리고 우리의 대선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 목표로 만들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과정을 밟아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어떤 사전에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 그런 어떤 과정을 하다 보면 지금 사실 조금 거칠어지고 있잖아요. 당내 네. 경선이. 그리고 당내 경선이 좀 더 정책 이슈로 오히려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사실 지금 저희가 진짜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건 경선 이후에 후유증 관리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선 이후에 우리가 이제 모아서 정말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당력을 모은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어떤 정책적인 포커스를 가지고 좀 리드할 수 있는 그 움직임을 해줄 때 당의 힘을 모으는 그 시기에는 정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도 갖고 있고요. 그런 얘기네요. 민주주의 4.0이 지금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혹시 나중에 경선 이후에 네. 정말 파토날 것 같은 분위기일 때 민주주의 4.0이 우리 후보 밀자라고 분위기를 좀 주도해가는 거. 그거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최대한 빨리 당력을 집중해서 이 대선까지 가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일단 뭐 좋은 얘기인데 네. 사실은 뭐 정치인들이 순수한 마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장 의원님 얘기 들어보면 저는 친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장 의원님한테 잘 안 어울려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러시죠. 또 개파에 어울리지 않게 당심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 벌어지고 있는 경선 국면을 보면 장 의원님의 순수한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가잖아요. 지난 내내 백제 발언 가지고 흔들리고 예. 이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 호남 지지율 빠진 애 많이 하고 있고 한 또 여론조사에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지지를 안 하겠다. 빼갖고 다른 데를 가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굉장히 뜨겁게 맞붙고 있어서 앞서 이제 선거 전략에 대한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셨는데 순수한 마음보다는 지금은 1위, 2위 싸움이 너무 격화돼서 이 민주주의 4.0을 비롯한
관망세의 친문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쪽에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게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되게 순수한 마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도 가끔 이렇게 연락하고 네. 오면 순수하세요. 되게 순수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사실 2012년 뭐 이 정도 대선 경선을 치고 특히 뭐 안철수 대표하고 예. 생취윤정 등등의 정말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이제 그때 비서관으로 있었지만 그때에 비하면 이런 거를 갈등이라고 얘기하기조차 사실은 이게 뭐 우스운 정도죠. 그때 정말 저희가 뭐 의총을 하든 뭐를 하든 이게 당이 정말 이게 돌아가는 게 신기하다 할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사실 언론이나 우리가 부각이 좀 덜 될 뿐이지 예를 들면 국토보유세 논쟁이나 예. 뭔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정책 이슈들도 어제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 사회에서 더 공론화가 되고 대선 과정에서 논의되고 예.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논의가 이 토론 과정, 경선 과정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민주당의 저는 충분히 각오를 순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보면 같아요. 사실 예전에 이제 그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이 나왔던 28 전당대회 때 보면 이른바 이제 2002년부터 친노 친문으로 이어진 당의 주류와 사실 그전 DJ 농구계. 못했던 구민주계와의 갈등 속에서 그때 28 전당대회를 끝으로 사실은 친문계가 이제 계속 주도해서 갔잖아요. 2012년 갈등은 사실 안철수 당시 후보의 갈등이었기 때문에 그건 당 바깥과의 네. 갈등이었고, 근데 지금은 그냥 당 바뀌어서 이제 사실 친문이 안에 그게 반영이 돼 있었죠. 와해되면 사실은 민주당의 지난 한 20년 가까이 지어져온 주류 세력의 교체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 치열한 당내 세력 다툼이 대선 승리 여부와 관계없이 치열해진다라는 분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설득력 있는 정치적인 어젠다를 만들지 못한 세력이 예. 교체되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내고 못 내고를 떠나서 이제 국민들께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당내에서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쟁과 이 일종의 이제 노선 투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거를 거쳐서 이 뭔가 계속 변화해 나가는 건 이제 그게 진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자, 우리 시대에 맞는 더 적합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어야죠. 근데 2018년도 이제 이재명 후보 경기지사 예. 당시의 과정을 보더라도 당시에도 해경군 김씨 논란부터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만약 이 상태대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꺾고 민주당이 대선 주자가 됐을 경우 이 모든 것들을 통용하고 포함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은 사실 당 내뿐 아니라 당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쉽게 될 것인가는 과거에 그 뜨겁게 벌어졌던 지난날의 지난한 역사를 보면 결코 쉽지는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방금도 그 당시 얘기를 하셨지만 그 당시의 갈등이 지금보다 제 느낌으로 한 100배는 심했던 것 같거든요. 그것도 아주 잘 봉합했고, 그러니까 제가 그 2017년 대선 같은 경우에 제가 대선 캠프를 일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야, 이렇게 당이 영이 서서 일을 한 적이 우리가 있었나. 정말 하나로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서 일이 잘 되는구나. 이기는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갈등들을 봉합해서 우리가 진짜 아주 압도적인 대선 승리로 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 정도 갈등은 충분히 정리할 수 있고, 근데 물론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사실 이룰 수 있는 일이라서 그 노력들을 하려는 의원들의 그룹이 여러 고민과 토론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민주당 고춧가루 좀 뿌려주세요. 저는 작년에 저 6분들 중에 좀 있었으면 차라리 민주당의 경선 국면이 훨씬 더 흥행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합니다. 나이가 안 됩니다. 제가 83년생이라 한 1년 3개월 모자랍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없어요, 너무 제가. 합리적이고 좋은 말씀을 예쁘게 많이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지난 민주당 바로 옛날 얘기가 아니라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벌어졌던 국면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바지를 벗을까요? 라고 얘기했다가 백제 발언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는 해경군 김 씨의 과거 논란까지 다시 끄집어냈다가 계속 치닫고 있는 이 문제가 쉽게 봉합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우리 장 의원님 말씀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바람도 있겠지만 정치는 현실인지라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걸로 전망하시고, 일단 뭐 민주당은 갈등이 붙으면 역사 논쟁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백제는 백제까지. 백제가 660년 7세기 중반, 네. 해경궁은 제가 찾아보니까 18세기. 그렇구나. 과거를 많이 해서 공부 많이 하는 건 좋은 겁니다. 네.
예, 다음 주제는 이제 언론 관련된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주제입니다. 언론관계법인데요. 다음 주제는 일단 이 스튜디오에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 자신들의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문체위의 법안 소위는 원천무효입니다. 반드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명백한 고의, 명백한 과실의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 등에 한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에서의 언론 보도를 하는 언론사 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결코 이것을 언론재갈법이라고 호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세 번째 주제는 여당은 언론중재법이다, 야당은 언론재갈법이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문체위 소위에서 언론 관련법에 소위가 통과됐고 이제 뭐 상임위와 본회의가 통과되면 시행이 되는 거죠.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병민 전 비대위원님이 보시기엔 이 통과된 언론법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민주당의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부터 우리가 지난날 임대차 3법 일반 강행 처리됐을 때 야당 전문가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 묻지 않고 강행 처리되고 난 다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겼습니까? 지나고 나서 후회도 때는 늦습니다. 이 부분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충분한 수기 기간 없이 일방적인 처리가 진행되고 났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위헌적 요소부터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절차적 문제. 두 번째로 이 내용적인 문제에서도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언론의 재갈을 물리거나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이 언론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면 공영방송을 비롯해서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송에 대해서 스스로 그 권력을 내려놓는 데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인 법 강행 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공영방송 관련된 법은 이게 상임위가 좀 다릅니다. 네. 예, 이게 문체위에서 이제 소위에서 된 법이고 이 뭐 방송법이나 이런 쪽은 이제 과방위라서 이게 사실 달라서 같이 하냐 마냐 얘기는 지금부터 이제 계속 논의해야 되는 일단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이 언론재갈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정확하게 보면 악성 가짜뉴스 재갈법인 겁니다. 언론이 아니고 이제 악성 그렇죠. 가짜뉴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법 내용을 혹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많다라기보다 이 지금도 이제 손해배상, 이 언론중재나 뭐 여러 가지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이 가능한데 그걸 징벌적 손배로 가는 거 하나와 그리고 언론중재위가 지금 이 가짜뉴스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이 언론중재 자체가. 그래서 이런 어떤 인원을 늘리는 이슈, 뭐 기간을 늘리는 이슈, 이런 어떤 내용들을 들어가 있는 법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아직은 이제 소위 통과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임위에서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본회의까지 거치면서 여러 이 수기의 기관들 그리고 여러 의견들을 이 뭔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분명히 남아 있고 그 절차에 분명히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분명히 가짜 뉴스에 대한 고민들은 아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건전하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다. 언론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그런 어떤 가짜뉴스 피해자들한테 없다라는 이 문제의식은 똑같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한 일이다. 일단 뭐 현행 지금 소위를 통과한 법은 언론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사실 뭐 저희가 언론이어서 다룰까 말까 제가 어젯밤에 고민을 하다가 당사자니까 그냥 같이 토론에 참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당사자니까 의견을 고민 않고 생각 안 하는 게 의견을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 그냥 잤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공영방송에 대한 기득권 내려놓기 같은 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원칙 그러니까 제가 하나입니다. 의원님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벌써 4년이 넘는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으로 처리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권력이 얼마든지 의지를 갖고 있으면 내용을 바탕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권력들도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언론에 관련된 법, 특히 공영방송의 기득권들을 권력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의 개정안 냈던 거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과거에 냈던 법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상태로서 입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TBS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원을 받게 되는 사실상 공영방송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예. 이런 방송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님에 대한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 있게 됐을 때 과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했는 것인가? 지금 현재 이 내용들 쭉 살펴보니까 얼마 전에 조국 전 장관 딸 사파 문제 때문에 한번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예. 이거를 콕 집어서 법에 만든 것은 아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들이 왜 기존에 있었던 문제가 있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지금 있는 상황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들이 진행될까에 대한 궁금증과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이 저는 되게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 예. 게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도 분명히 일리 있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조금 지적하고 싶은 건 입장이 바뀐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걸 입법할 수 있는 타이밍이 사실 안 나왔던 부분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박홍근 의원님도 내셨었고 우리 당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내신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방위에 있는 법들이. 그래서 그 법들도 빨리 논의에 탄력을 붙여서 이 언론개혁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더 풍성하게 해야 되는 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의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 더 좋은 저널리즘을 만들어야 되는 언론의 예. 목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는 그 PD협회나 우리 뭐 언론노조나 이쪽에서 얘기한 예를 들면 뭐 대선 후보나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쪽은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론과 대등한 입장에서 이미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논의들은 충분히 유의미한 이야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권력에 대등한 어떤 부분, 어떤 방어권을 가지고 계시지 못한 분들은 확실하게 보호해서 우리가 가짜뉴스를 막고 이런 어떤 정치 권력이나 뭐 다른 경제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뭐 배제한다거나 이런 예. 논의들은 지금부터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수정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기자협회 네. 등 언론 5개 단체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근데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언론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거든요. 기자들이 이제 이른바 이제 제도권 언론으로만 놓고 본다면 기자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사실 옆자리에 있는 출입처에 보통 앉아 있으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그렇지만 옆자리에 있는 타사 기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보를 쓰거나 잘못했을 때는 일단 타사 기자한테 창피해요. 사실 아유 창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의로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요. 근데 이제 너무 엄격한 걸 하면 사실은 움츠러들어서 또 취재 활동이나 보도가 되게 막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또 위험성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들도 사실은 제가 데스크일 때 좀 검증이까지 안 됐지만 나간 기사들도 있고 다시 정정 보도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좀 더 꼼꼼히 준비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과했을 때는 사실 움츠러들 수 있는 경향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작은 상처가 있을 때 그거를 제 핀셋으로 문제가 있는 상처를 좀 도려내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하면 되는 건데 있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형태로서 입법을 좀 과잉해서 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크거든요. 제가 긴급 제안 하나 드리면 대통령 선거 코앞입니다. 언론에 관련돼서 개혁할 수 있는 법을 통해서 입법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사실 정부의 권력으로 인해서 방송, 통신 등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니까 선택은 국민의 몫입니다. 민주당에서 언론 개혁이 필요한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들이 국민 앞에 공약으로 내놓고 국민의힘이나 지금 윤석열 후보라든지 야권 전체에서도 같은 내용 속에서 국민이 필요한 언론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선택은 국민의 몫 아닙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걸 왜 지금 시기에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여러 오해 소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 가지 더 여쭤보면 예를 들어 지금 뭐 여야가 똑같습니다. 이른바 이제 저희 이성대 기자가 잠시 뒤에 썰기에서 작은 얘기를 할 텐데 줄리후 있잖아요. 아직 뭐 확인이 안 된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른바 지난번에는 뭐 생태탕 보고서는 게 있었고 그럼 이걸 지금 허위 과장보다 앞서 말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럴 경우에는? 그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봐야 되는 네. 내용이라 뭐 제가 그냥 바로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근데 쉽지 않은 것 의혹을 같긴 제기했는데 한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위로 밝혀졌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그때 확인될 때까지 제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건지. 근데 그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고의나 예. 이런 어떤 중대한 과실에 대한 일종의 이제 구성 요건을 그래서 만들어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세계일보에서 그 뭐 정인에 관련된 걸 예. 했었던 것도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도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정치인이나 무슨 뭐 장관들이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우리가 가짜 뉴스를 없애야 되는 어떤 방향성은 분명히 예.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핀셋으로 딱 하신다 했는데 저는 사실 거의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언론 내부에서 일종의 자정 노력 같은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틀을 한번 바꿔줘야 된다. 그런 입법을 추동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소위 통과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좀 내용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짜뉴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일단 뭐 당사자에서 저도 언론이 가짜뉴스를 막고 가짜뉴스 없어져야 되죠. 네. 검증에 보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34조 9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지시하고 절박한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최우선으로 두라고 당부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4월에 행정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행정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9월 7일에 열립니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청소년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테크노 음악 같은데요. 뉴스 썰기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썰 주제 뭘까요? 네, 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종로 줄리벽화 후폭풍이라고 잡아봤습니다. 하루 종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이슈였습니다. 종로 한 건물에 벽화가 하나 또 설치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서점의 벽에 한 2주 전부터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잠깐 그 벽화 보시면요. 보신 것처럼 뭐 줄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고 있는 글씨와 함께 금발 여성의 그림이 있고요. 또 다른 벽화는 줄리의 남자들이라고 해서 저렇게 그 연도도 있고 뭐 어떤 익명의 직함들이 써 있는 저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보도를 나온 걸 좀 보니까 서점 주인이 윤 전 총장, 윤 후보에 대한 그 출마에 항의하는 뜻으로 만들었다,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하면서 헌법 가치에 파괴가 돼서 출마를 했다. 이 말에 좀 화가 났다. 그러면서 그 헌법 가치 중에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벽화 설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에 지금 이 서점 주변에는 상당히 북새통을 이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벽화를 저렇게 윤 전 총장 지지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막아놓고 있다. 이렇다고 합니다. 그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1인 시위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서점 관계자와 직접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시민단체에서 빨간 트럭이 와가지고 그림을 막아놓고 지금 있는 상태고요. 어떤 한 분은 그 티를 입으셨는데 거기 뒤에 보니까 윤석열 팬클럽하고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메가폰을 들고 막 윤석열 총장 지지하는 그 음악을 틀어놓고. 근데 이달 초에 윤 전 총장, 그러니까 윤 후보는 윤 총장의 아내는
직접 여러 번 의혹을 부인했는데도 이렇게 여러 차례 계속해서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달 초였죠. 한 신생 매체가 직접 인터뷰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 본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기가 막히다. 또 줄리할 시간도 그럴 이유도 없었다라고 강하게 해명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좀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급기야 오늘 이렇게 벽화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일단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좀 반발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같은 그 대선 주자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저질 비방이자 정치 폭력,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하태경 의원도 의혹 제기를 빙자한 친문의 막가파식 인권 침해다라고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요. 참고로 여권에서도 좀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자, 그 민주당 출신이죠.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자, 지지 여부를 떠나서 명백한 인권 침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품격 있는 정치 문화를 위해서 철거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저런 벽화가 검증의 영역인지 좀 생각해봐야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윤 전 총장, 윤 후보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윤 전 총장 쪽의 그 법률 팀에서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흥부 접대 부설과 또 불륜설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돈을 노린 소송꾼의 거짓 제보를 의도적으로 확산시킨 거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요. 특히 국민들을 상대로 바로 형사고소를 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댓글이나 벽화, 악의성 거짓 기사를 좀 내려달라라고 정중히 요청을 한다라고 썼는데 뭐 때에 따라서는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몇 년째 소송을 벌여왔던 그 정모 씨 그리고 또 최근에 유튜브 방송으로 이런 의혹들을 제기한 일간지의 강모 기자를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 줄리 의혹을 퍼뜨린 당사자들이라는 거죠. 네. 앞으로 이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서점 주인은 철거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명예가 훼손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게 지금 서점 주인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저 종로 서점 앞은 당분간 윤 전 총장 지지자와 또 반대파로 정말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유죄 판결 이후 지금 8일 동안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무건 수행 중입니다. 선거의 최대 수혜자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반드시 입장을 표명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저 기와장이 더 파랗게 보인다, 야. 네,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저 그 유명한 웹툰 만화의 대사죠. 웹툰, 그러니까 벽화가 아니라 만화 대사. 아세요? 어떤 웹툰이죠? 제가 그쪽은 잘 문외한이라서. 잠깐 그러면 소개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일간지에도 나왔던 유명한 만화입니다. 불타는 버스가 가고 있어요. 저 참고로 경선 버스 아닙니다. 불타는 버스가 가고 있는데 그 승객이 갑자기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좀 약간 황당한 얘기를 했더니 그 운전기사로 보이는 사람이 자, 그래야 내 손님답지. 상당히 그 대화가 그 컬트적이잖아요. 네. 인터넷 용어로 병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런 게 상당히 10여 년 전에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성득 기자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지만 전 사실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이번엔 청와대로 간다 이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뭐 어제 뭐 부채도사도 그렇고 아무튼 TMI 느낌이에요. 아무튼 앞서 보니까 윤 전 총장 안철수 대표와 이제 발언한 곳이 청와대 앞 분수잖아요. 거기서 시위 많이 하시는 그렇습니다. 곳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청와대 그 효자동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분수대 광장이라고 네네. 합니다. 거기 그 정치인들이 청와대 항의 방문을 하면은 늘 나오는 곳이 바로 거긴데요. 자, 여기에 오늘 그 야권의 유력 주자들이 많이 갔어요. 왜 그러냐?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이 지금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연장과 또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시작했는데 자, 응원, 격려차 방문을 한 거죠. 제일 먼저 안철수 대표 보신 것처럼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본인이 드루킹 공작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안철수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자,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방문을 해서 저렇게 지지를 했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방문을 해서 저렇게 또 격려를 했는데 한 5, 6분 정도 있다가 갔습니다.
어쨌든 세 사람이 동시에 한 시간에 만난 건 아니지만 문 대통령 사과와 부정선거 의혹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있는 건 같은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이제 이 기자가 안철수, 윤석열에서 철석연대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건 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또 보신 것처럼 정진석 의원은 국민의힘 안에서 대표적으로 친윤석열계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인사인 거죠. 네. 또 내일은 또 친윤석열계로 역시 알려지고 있는 유상범 의원, 우리 그 선전 라이브 패널 유상범 의원이 또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의중이 좀 담겨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윤 전 총장은 과거에 국정원 댓글 수사로 스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댓글 분야는 자기 전공 분야다라고 보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다른 주자들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인데, 그런데 오늘 또 이런 주장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수사도 해왔습니다만은 이거는 여론 조작의 그 측면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통성에도 심각한 그 국민들이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윤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니 국정원 댓글 조작보다 김경수 전 지사 사건이 더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좀 찾아볼 것이 국정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고 이 드루킹 사건은 어쨌든 민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세훈 당시 전 국정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거고 김경수 전 지사는 이 부분은 무죄가 났습니다. 네. 컴퓨터 등의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가 됐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자, 특히 여당에서는 100배 양보해서 윤 전 총장 입장이 맞다고 하면 윤 전 총장이 총장 시절, 검사 시절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역공세를 펼치고 있고, 국민의힘의 홍준표 의원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이 좀 이어지는 것들, 뭐 특검을 연장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도 특검 연장에는 좀 부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윤 전 총장 측이 주도한 특검이나 문 대통령 사과 요구가 야당의 한 목소리로 이루어질 수 있진 않을 것 같다.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재 뉴스썰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라이브로 매일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요즘 정말 푹푹 찌는 날씨입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이 습하고 더운 날들을 피할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더라도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인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이런 날씨가 이어질까요? 방기선 K웨더 예보센터장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덥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이 푹푹 찌는 더위, 뜨거운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기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열돔 현상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우리나라 그 폭염의 원인이 열돔 현상이죠. 열돔 현상이라는 것은 지상 한 5에서 7km 높이에 대기권 중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하거나 아주 서서히 움직이면서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둬두면서 더위가 심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티베트 상공의 뜨거운 고기압의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되고요. 지상으로는 북태평양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만들어지는 이례적인 폭염 현상인데요. 고기압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공기가 마치 반구형 지붕, 그러니까 돔이죠, 돔. 네. 돔에 갇힌 듯 지면을 둘러싼다고 해서 붙은 명칭이 열돔입니다. 열돔 현상은 이제 미국과 아시아 등 주로 중위도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올해 미국 서북부, 캐나다 서부에서 발생한 살인적인 폭염도 바로 열돔 현상이었죠. 이 뜨거운 열돔 현상 얼마나 더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지금 일단 이번에 열돔 현상은 끝났습니다. 제6호 태풍 인파가 중국으로 상륙해서 산둥반도 쪽으로 올라가면서 티베트 쪽으로부터 들어오던 그 상층 뜨거운 공기를 차단해 버렸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우리나라가 계속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태풍이 직접 북상에 올라오는 경우만 없다면 8월 중순까지는 33도 이상의 폭염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8월 중순까지는 이 무더위와 함께한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올여름 폭염 일수가 열대야가 13일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어떤 수치인가요? 서울 같은 경우 7월 평균 기록을 넘어섰죠.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서울 같은 경우는 33도 이상의 폭염 일수가 13일이고요.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일수는 14일입니다. 근데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의 기후 평년값을 보면 서울의 7월 폭염 일수가 8.7일, 열대야 일수가 12.5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이 이틀 남은 오늘 현재 폭염 일수가 오히려 7월 평년보다 4일 이상, 열대야 일수도 1.5일 이상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올해 유독 장마가 좀 짧게 끝났잖아요. 이것도 아마 폭염이 길어지는 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더웠던 해가 2018년 1994년입니다. 근데 이때도 장마가 7월 11일, 7월 16일에 끝났습니다. 굉장히 장마가 일찍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마 일찍 끝난다는 것은 결국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장마가 일찍 끝나면 그 해는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7월 20일에 장마가 끝나면서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 정도 장마가 일찍 끝나다 보니까 폭염 일수라든가 열대야 일수가 평년보다 많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더웠던 때가 최근에 2018년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긴 했지만 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습도가 높아져서 더 덥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6호 태풍 인파, 8호 태풍 네파탁 영향으로 이 열돔 형상이 좀 더 빨리 깨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 6호 태풍 인파로 인해서 일단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열돔 현상은 깨졌습니다. 이게 이제 태풍 인파가 중국의 상륙해 북상하면서 티베트 고기압에서 들어오던 상층의 뜨거운 공기를 차단해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열돔 현상은 사라지고요. 또 일본의 상륙한 8호 태풍 네타팍이 동해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 상공의 고기압 세력을 약간 축소시켰습니다. 열대 저기압으로 약화된 6호 태풍 인파가 발해만이 위치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상층 쪽이 좀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소나기 없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 날씨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이제 장마가 끝나기 전에 있었던 7월 중순의 날씨하고 좀 비슷할 것으로 보는데 다만 그때보다는 이제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당분간 폭염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8월 중순까지는 이 무더위와 함께 견뎌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 장관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우리나라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미국 서부와 캐나다 역시 한때 최고 기온이 50도 가까이 오르기도 하고요. 서유럽은 폭우로 인해서 홍수로 최소 200여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단적인 기상 이변의 원인, 그리고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박상욱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 이상기후 현상이 정말 나타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가 더 한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지구 온도가 1도 높아졌다,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1도 차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 건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사실 우리가 1도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 스튜디오만 해도 지금 현재 이곳 온도가 26도냐, 25도냐, 27도냐 직접 체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그런데 그런 1도라 할지라도 물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0도하고 1도, 99도하고 100도는 완전 달라지는 그런 그렇죠. 온도잖아요. 맞아요.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그런 온도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1도가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큰 의미를 갖고 있을 뿐더러 우리가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말하는 1도는 이제 평균 기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균 기온 1도가 얼마나 큰 차이냐,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 텐데요. 네. 1980년대 같은 경우에 연평균 기온이 이제 12.2도였습니다. 12.2도요? 네. 2010년대는 연평균 기온이 13.1도였고요. 0.9도 차이거든요. 네. 얼마 안 나는 차이 같은데 폭염일수를 살펴보니까 80년대에는 폭염일수가 9.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는 이게 14.9일로 늘었고 열대야일수 같은 경우에도 80년대 4.1일이었던 게 2010년대에는 9.9일로 거의 배 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이제 2015년에 파리협정을 통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상승폭을 2도 이내로 묶자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또 네.
3년이 지난 2018년 당시 이제 우리나라 송도에서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가 열렸었는데 이 자리에선 2도로도 부족하다. 이거를 1.5도 이내로 묶어야 한다라고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뜻을 모으게 된 겁니다. 자, 그 차이가 과연 얼마나 되길래 1.5도와 2도 차이가 얼마나 크길래 CG로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일단 불과 0.5도 차이 때문에 식물이나 곤충뿐만 아니라 척추동물의 멸종 위험이 2배에서 3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또 이제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를 입는 인구 수 같은 경우에도 0.5도 상간에 1,000만 명이 더 피해를 입느냐, 덜 피해를 입느냐라는 것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요. 이 농작물의 재배지가 북쪽으로 81km씩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더워지니까. 자, 그런데 이게 재배지의 위치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생산량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느냐. 감자를 예로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자의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1도가 올라가면 11%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또 이제 쌀도 문제인데요. 정부가 이제 몇 년 전에 합동으로 기후변화 보고서를 펴낸 적이 있는데 이 보고서에 어떤 우려가 담겼느냐. 이번 세기 말에 우리나라의 벼 생산성은 25% 넘게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담겼습니다. 25%면 엄청난 양인데 이걸 다 듣자 하니 도미노 현상처럼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결국엔 우리의 생존에까지 위협을 준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생존이라는 문제 어느 정도냐면 이 벼가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날이 더워지면서 벼가 빨리 자랍니다. 빨리 그렇죠? 자라는 게 근데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빨리 자라거나 혹은 과도하게 성숙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벼의 생산성이 20%대, 지금은 이제 70%인데 이제 20%대로 낮아진다는 것이고 감자나 벼 같은 경우는 미래의 이야기인데 연근해 어업의 생산량은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계속 줄어들기 시작해서 네. 지금은 1980년대 대비 반토막이 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도로 묶자라고 했는데 상승을 1.5도까지 낮췄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지구가 스스로 온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극지연구소의 박기태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 그리고 포항공대 또 스웨덴의 스톡홀름대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이 연구를 해서 밝혀낸 그런 성과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그쪽의 바닷속에 미세조류가 늘어났는데 이 미세조류가 구름의 입자, 알갱이를 만드는 가스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밝혀낸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 디메틸황을 뿜어낸다는 거였는데 구름이 만들어지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구를 달구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햇빛을 가릴 수 있죠. 그리고 네. 구름이 이제 비나 눈으로 내리게 되면 열을 식힐 수도 있고 그래서 지구가 스스로 셀프 힐링에 나서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말이죠. 이게 셀프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이미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간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달라져 왔냐 역시 저희가 이제 CG로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이 그래프가 전에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정말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연기관이라는 것을 활용한 이후부터 이 화석연료를 사용한 이후부터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극단적으로 봤을 때 자연적인 기후 변화가 만 년에 약 4도 정도가 상승했는데 인간 활동에 의해서 100년 만에 1도가 상승했다는 건 엄청난 차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에 없는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가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서 기온이 상승을 한다는 건데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온실가스를 이야기를 할 때 맞아요. 우리가 내뿜는 온실가스의 4분의 1은 바다가 4분의 1은 육지가 품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내뿜고 있는 온실가스의 2분의 1만이 이제 현재 대기 중에 떠도는 것인데 문제는 자연이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어떡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 티핑 맞아요. 포인트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양의 되먹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표를 같이 보시면 더워지면서 해빙이 녹고 그리고 만년설이 녹습니다. 그러면은 네. 흰 얼음이 검은 바다로 변하고 만년설이 녹으면 갈색의 토양이 나오죠.
검은색, 갈색 햇빛을 흡수합니다. 그러면은 육지 위에 있는 만년설 녹으면서 땅 더워지고 바다의 해수온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점점 다시 기온이 올라가겠죠. 기온이 올라가면 문제는 뭐냐? 이산화탄소라는 것 자체가 열을 품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그 열을 또 다시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품어낸다는 것이죠. 아, 정말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빙하가 원래는 빛을 반사해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었고 녹으면 또 그것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또 문제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참 많은데 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안책을 내놓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라는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좀 나와 있죠? 일단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최근 EU가 내놓은 핏포 55라고 하는 이 법안 패키지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국제사회 모두가 올해 안에 이제 유엔에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몇 %로 하겠다 이것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EU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55%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담은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핏포 55. 아, 였군요.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목표치만 담긴 것이 아니라요. 수천 페이지의 법안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꽤나 구체적인 어떻게 해서 이걸 달성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로드맵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천 페이지의 내용 중에서 특히나 다른 나라 입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 바로 이제 탄소 국경 조정이라는 것인데요. 이 역시 주요 내용을 일단 이렇게 저희가 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뿜어냈느냐를 따져서 그거에 맞춰서 비용을 물리겠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EU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극적으로 감축에 나선다는 것은 사실 돈을 많이 쓴다는 뜻입니다. R&D에 돈을 쓸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신기술을 도입해야 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상황도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EU 지역 영내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선 아니 뭐 다른 나라 기업들은 마음껏 값싼 석탄 태우고 뭐 하고 하면서 제품을 만드는데 우린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단가를 높이지?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불만을 잠재울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흐름 자체를 온실가스 감축의 방향으로 이끄는 게 바로 이 법안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 협약에 공식적으로 복귀를 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계획을 밝혔는데 우리나라 지금 진행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일단 안타깝게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선언 외에는 구체적인 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또 당장 EU나 미국이 내놓은 것처럼 강화한 2030년 감축 목표 역시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게 앞서 이야기했던 그 2도씨로 묶자고 하는 파리 협정 이끌어낸 사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2도도 모자르다 1.5도 이내로 묶어야 된다라는 뜻을 합친 사람 역시 IPCC의 의장이 이회성 의장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기도 했죠. 정말 기후 위기의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줘 왔었고 앞으로는 더 보여줘야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인데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떤 수치를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그 수치보다도 이 목표를 어떤 식으로 달성할 것인가? 그 로드맵의 내용에 뭐가 담길 것인지 좀 앞으로 눈여겨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막막한 상황이고 암담한 상황이네요. 박상욱 기자와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7시 16분 뉴스룸이 이제 4분 뒤에 방송되는데요.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일 넘게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국 곳곳에서는 방역수칙을 어기는 꼼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단속이 되지 않거나 업체가 알려주는 대로 하면 5명 이상도 문제가 없었는데요. 방역 부명의 실태를 잠시 뉴스룸에서 알려드립니다. 몇 주 전 소셜미디어에서 대낮 길거리에서 학생 여러 명이 한 학생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집단 괴롭힘 영상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해보니 영상 속 가해 학생들이 폭력을 휘두른 게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림자를